이번 시간 102페이지부터 해나가십니다.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 절차 찾으셨죠? 여기 건축 절차 파트는 두 문제 정도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허가 신청이란 말을 찾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대지 소유권 확보 찾았습니다.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없이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건축주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괄호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상권을 확보한 때에도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 제외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경우 해당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기역은 급수 설비 등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번은 급수 설비 등의 노후화 문제이고 그리고 나번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때 다라 묶어놓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라번입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 추놓습니다.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80%의 동의 얻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매도 청구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1의 이유에 따라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는 건축 허가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허가 받기 전입니까? 받은 이유입니까? 받은 이유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추놓습니다. 공법에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함께 보셨고 이번 시간에는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는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내가 살 집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건축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주는 집을 건축하거나 집을 대수선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건축주가 갖출 요건으로 설계도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에 관한 사항은 당연한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보시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이 대지 소유권과 관련되어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데 저 소유권 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때에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물 건축하기 위한 땅을 거래하고자 하면 보통 계약금은 20%인데 유능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게 되면 그 계약금을 10%의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60%이고 잔금이 20%인데 유능한 부동산 중개업자 만나게 되면 저 중도금을 30% 정도 내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처리하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 이 중도금 지급한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법령에 따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통상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데 불구하고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법에 따라 만들게 되면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이 그 적용 대상이고 건축법은 3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빌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보통 2달이면 공사를 뚝딱 완료하게 되고 저 빌라를 분양하기 위해 가끔 분양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분양 대행업자에게 맡기면 한 달도 채 안 돼서 빌라 전체를 분양하게 되는데 그 분양 대금으로 잔금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건축주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약정된 기일에 잔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적했던 빌라 분양받은 분은 완전히 사기당한 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분양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저 분양 목적의 공동택만큼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 분양 목적이란 말 빠진 상태에서 공동택에 대한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그것도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28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된 것으로서 올해는 한번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건축물을 한 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속초 같은 경우는 산불 때문에 건물이 훼손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이 훼손된 곳을 철거하고 예전보다 큰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것을 신축이라 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는데 이런 신축행위나 재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공유자 100%가 동일해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100% 동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게 되면 100% 대지 소유권, 사용권 아니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유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때문에 저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아마 민사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을 한번 공부하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 집합건물법은 사실 시험 문제가 하나 출제된다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내용 한번 정리하면 아주 쉬운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을 텐데 저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구분 소유자가 바로 총수 80%와 똑같고 의결권 5분의 4가 지분 80%와 똑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한 것이 건축법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집합건물법에서도 5분의 1이 반대하게 되면 저 5분의 1에 대해 매도 청구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리단 집회 결의이 있다고 하면 반대 한자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 거쳐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에서는 2개월입니다. 공법에서는 3개월입니다. 그 차이를 하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춰 건축 허가 받게 되었다면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협의 절차 거쳐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매도 청구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원칙 시가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되게 됩니다.
잠깐 감정평가과 관련된 취지만 파악하기 위해 우리 리언번을 확인해 놓습니다. 위 동그라미 1, 2호에 따라 10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 2호에 따라 건축 허가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 또는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지로 본다.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작공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이라는 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는 기본적인 가격은 항상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입니다. 딱 두 군데만 시가 감정평가액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10년간 사업 안 한 것입니다.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개발법 기억나셔야 됩니다. 원형지 기억나십니까?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시가이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공공시설 등의 기반설의 설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그 두 개 빼고는 항상 시가 감정평가액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액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한 번만 듣고 이해하십니다. 여기 매도 청구를 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명도 소송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법원 판사가 주장사항 중에 합리적인 것을 채택해서 판결을 작성해 주게 되는데 특별히 소송 형태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입증 자료,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매도 청구하고자 하는 지분에 대한 시가가 원고 측에서는 100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피고가 500이라 판단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100이 맞는지 500이 맞는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만약 소재 불명이라고 하면 법원에 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가 100인데 불구하고 원고가 1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이 법원에 출정하지 못해 저 일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사는 한쪽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주장이나 판단해서 일의 토지 소유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을 넘기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피고의 권리 침해가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이 피고가 소재 불명인 경우라면 저 피고의 권익을 대신해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해당 지분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은 항상 누가 소재 불명일 때 등장하는 가격으로 박혀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해해 주실 것은 좀 나쁜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 피고가 소재 불명이 아닌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저 피고 재산에 대해서는 100이건 또는 1000이건 관계없이 달랑 1의 가치로 취득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발산동 쪽에 땅 부자가 계셨거든요. 그 땅 부자가 서울시 의원이 청부살인해서 살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의원이 지역 유지를 죽였다고 해서 논란되었는데 알아보니 그 돌아가신 분도 한 30-40년 전에 제1교포 땅을 명도 소송 방법으로 헐값에 취득한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최종 평가를 받긴 받았는데 가끔 주민등록 이름을 바꿔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날라오는 각종 서류를 대신 받고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편법을 서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일단 접어놓으시고 우리가 통상 파악하실 것은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기본적인 가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히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소재불명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실력이 충분하시고 그리고 토익을 700 정도 받을 수 있는 자신 있다고 하면 뭐도 공부하자?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있지 않으십니까? 공부만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기까지 한번 도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만간 통일만 되게 되면 북쪽에 감정평가할 것 참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대박 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알려드릴 게 있으면, 지금 감정평가할 남쪽의 땅은 다 감정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 감정평가 하겠다고 진짜 사람들 많이 몰렸었는데 요즘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나는 통일에 거신다고 하면 간평 준비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취미생활 공부 아니시죠? 예, 그냥 이 정도만 한번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파악하실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시는데, 특히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안전영향평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제들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감정평가사 시험에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안전 영향 평가는 건축 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건축 허가 전에 이루어집니까?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전 영향 평가는 평가 기관은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이고 위임하는 허가권자가 실시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 초고층 건축물 2번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2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 제로필드가 잠실에 만들어진 것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쯤에 강변역 옆에 테크노 마트라고 해서 지진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충격으로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서울시에서는 강변역 주변의 테크노 마트가 지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린 이유가 그 건물 중간층에 에어로빅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 보니 그 충격이 건물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살 빼겠다고 춤추신 분이 그 건물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욕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잠실이나 또는 강변역, 한강 주변이라면 예전에 농사짓기 딱 좋은 땅이었거든요. 사질토였습니다. 그런 곳에 대형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곳이겠습니까? 연약한 곳이겠습니까? 연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이나 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축물을 다수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 건축 시에 그 대지가 지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을 뭐라 한다? 안전 영향 평가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지만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그때는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층수가 50층이고 높이가 150m이며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인 건물 나오면 얘는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40층이고 높이가 210m이며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도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만약 층수가 3층이고 그리고 높이가 150m이며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영향평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층수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한 반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면 1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만, 그래서 층수와 연면적을 동시에 충족한 때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공부 못하셨지만 건축법을 한 번 돌고 오셨다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서울특별시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을 서울에 만들고자 한다면 누가 허가권자이다? 시장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원래 건축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인데 만약 얘가 특광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로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만 확인해 놨습니다. 만약 경기도 남양주에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누가 건축 허가권자이다?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는 현재 구청장이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한다, 그 정도만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얘가 사례 문제로 나오게 되면 아마 특별시나 광역시 가지고 사례 문제 만들게 될 겁니다. 만약 광역시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구청장이 평가하는 것이다, 시장이 하는 것이다. 그 개념만 하나 잡아놓습니다. 얘가 단순히 문제 만들어지게 되면 쉽게 만들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사례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이상한 문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평가 주체가 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기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입니다. 니은번 보시게 되면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비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관은 위임받아 실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과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그리고 정비법에서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그 국토계획법과 개발법, 정비법은 모두 어느 정도 공익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제한과 관련된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지만 만약 건축법에 따라 저 초고층 건물을 만들면 분양하게 되었을 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완전 사익이다. 완전 사익입니다. 그래서 의뢰한 자가 비용 부담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허가권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자가 비용 부담한다는 점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주실 것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사전결정제도는 5년에 한 번 나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는 28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시험에 내게 되면 32회 때랑 33회 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공부할 마음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험 엄청 쉽게 나올 겁니다. 작년 하고 올해 학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16,000명 정도 붙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올해 협회에서 13,000명까지 줄인다고 하는데 제발 13,000명을 붙여준다고 하면
원래 정상 이런 상황이면 학원에 나온 분들이 한 절반이고 인터넷 강의하시는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다수 있으신데 그 강의 듣고 독한만 먹지 않으시면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듣고 그냥 대충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거의 힘든 상황이거든요. 대신 작년에 20만 명 정도 시험 완성했다면 올해도 그 정도 냅니다. 내는데 학원 나와가지고 붙으시는 분들이 한 95% 정도가 학원 나와서 붙으시는 것이 동영상 듣고 붙으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원래 정상적인 실력하면 작년에 한 10,000명이면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분이 절반이면 8,000명 정도 붙어야 되는데 시험을 쉽게 내줘야만 협회가 원하는 13,000명까지로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포기만 하지 말고 쭉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법 빈출 지문 보니까 그거 잘 만들어 놨던데 일주일 사이에 한 번씩 다 보셨습니까? 아니, 받고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 우리 공부는 학문하는 방법이 있고 시험 보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 보기 위해서는 다독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꼭 이해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고 조문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조문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왔던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가 핵심이 되는지만 눈에 익혀놓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틀린 지문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틀린 지문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틀린 지문이 그 빈출 지문과 관련되어 뭐가 잘못되어서 틀리게 되었는지 그것 확인하게 되면 출제하는 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법의 부정문은 항상 아니 한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로 끝나 있으면 걔는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이야기 들으십니다. 만약 오지선자 중에 딱 한 개만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4개는 숫자 없습니다. 그러면 뭘 찍는다? 숫자를 찍는다.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모를 때 지문 쭉 읽어보면서 앞에 주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를 보십니다. 공공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돈 내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급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공법이 만만해집니다. 민법도 그런 만만하게 해나가시려고 하면 다독해 주시는데 빈출 질문 그것만 좀 한번 다음 주까지 2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 모의고사 보는 민법 점수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상 안전영향평가 실시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의뢰자가 비용 부담한다. 이때만 강행 규정이고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 정비법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 규정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서 한번 사전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얘는 33회 때 나올 겁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게 된 사실이 2종 근린생활설이 일반 음식점이라 불리는 곳이 2종 근린생활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택가 주변에 밤에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장밋빛 인생, 영영, 정 그런 거 보면 뭐다? 일반 음식점 그게 뭐다?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저 2종 근린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법령에 따르게 되면 건축할 수 없지만 조례가 허용하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조례 배제한다 이 말 나와 있으면 저 2종 근린생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게 되면 조례에 관한 규정은 대놓고 배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조례 규정 무시하면 저 2종 근린생활설은 어디에도 건축할 수 없다?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2종 근린생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만약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우리가 법 공부하기 전에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용주거지역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물어보고 그 허가권자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정식 건축 절차 밟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란다?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여기 사전 결정 신청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이어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기억만 나올 거거든요. 다만 이 기억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33회 때 나올 텐데 세상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뻔히 안 나오는 거 알면서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 잠깐 보십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는 다음 각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란 말을 쓰게 되면 의제 규정이죠. 그리고 1번 국회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4가지에 대해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서가 날라왔을 때 하천 점용 허가는 가능한데 도로 점용 허가는 없습니다. 만약 사전 결정서가 통보되었을 때 의제되는 상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100% 도로 점용 허가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확인해 주십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2년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신청하여야 한다. 가로 닫아 놓습니다. 이걸 28회 때는 2년 이내 착공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2년 내 뭐해라? 건축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전 결정 이후 건축 허가만큼은 절차 진행해야 되죠. 그러면 사전 결정서가 날라왔을 때 건축 허가는 의제된다 안 된다? 얘도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새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사전 결정 통지가 날라오게 되면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건축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내게 되면 기업과 관련된 패턴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것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100% 도로 점용 허가 그리고 건축 허가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실 겁니까? 열심히 안 하실 겁니까?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언제 나온다? 33회 때. 우리가 해줄 것은 얘다. 올해는 얘가 나옵니다. 작년에 서점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서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까? 1종입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늘이 돋지 않으십니까? 요즘 매일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다? 1종. 1종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스위스 알프스산 갔는데 그곳에 신라면, 컵라면 파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먹는데 7,000원. 그리고 물 한 통이 10,000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편의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걔는 뭐다? 1종. 아무데나 사면 안 되는 건. 다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만큼 건축 못한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가끔 시험에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이 말 나오더라도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말 항상 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챙겨놓는 게 국토계획법에 문제 출제되는 하나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사전 결정과 접목시켜서 보셨는데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인데 내가 가진 땅에 2종 근린생활시설 만들겠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내가 잘 모르면 허가권자에 물어보고 정식 건축 절차 밟아야 되죠. 그걸 뭐란다? 사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건축 허가 관련되어 1. 대상 찾았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자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 행위와 대수선이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 신고 별표 3개 놓습니다.
작년에 출제되었지만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대수선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절차와 관련되어 1단계 건축주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데 저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 갖출 요건으로 땅의 소유권 필요하죠. 그리고 초고층 건축이라면 뭘 통과해야 된다? 안전영향평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히 대지 소유권과 관련되어서는 100% 소유권 사용권 확보한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데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이 재해등으로 천체지변 등으로 멸실되고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때에는 공유자 총수의 80, 지분 80% 이상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0%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지분 20%를 취득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 취득 방법은 뭐다? 수용하는 겁니까? 매도 청구하는 겁니까? 매도 청구하고, 이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절차 거칠 것. 민법에서는 사전 협의관이 2개월인데 공법은 사전 협의관은 3개월. 민법과 공법의 차이점을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바탕되시면 공법이 좀 더 쉬워지는 것도 있고, 대신 정리 안 되면 얘가 민법 이야기인지 공법 이야기인지 모르고, 또 정리 안 되면 얘가 건축법 이야기인지 국토계획법 이야기인지 또 헷갈리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도 시험 나올 거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이 건축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을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그리고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허가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반드시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고 그거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도면을 건축사에게 작성 의뢰하게 되면 제가 아는 분은 1제곱미터당 10만 원 받아야만 자신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에게 여쭤보니 3제곱미터 한 평에 한 1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유능하다고 꼭 10만 원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1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설계 비용만 1,00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서민이 내가 살 집을 만드는데 이 설계 비용을 감당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허가받고 건축하는 때는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임하게 되는데 저 감리자 중에 200이면 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500 받아야만 하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법정 관리비가 총 공사비의 7%입니다. 만약 아파트 하나 만드는데 1억 들고, 사실 30평대 아파트는 지금 공사 비용이 3억 2천 정도 들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싼 것도 있겠지만 그게 1000세대이고 그냥 1억에 1000세대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에 7%면 70억. 2억짜리면 140억. 그래서 감리 전문회사가 가끔 만들어지는 것은 짭짤하기 때문에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 많은 비용 부담하면서 허가받고 건축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 들어주기 위해 저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차례에 걸쳐 법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 다행인 게 올 8월 달에 시행되기로 했던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국회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8월 달에 건축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법률 개정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통과를 못했거든요. 국회에서 개정 인정해줘야만 통과할 텐데 대통령이나 시행규칙이면 그냥 혼자 만들면 되지만 법률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년 2020년도에 8월 달에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 이번에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국회는 온다고 개정 안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신기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마 지난달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 교재 만들어질 때는 개정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법이 바뀐다고 하면 건축신고사항도 바뀌게 되죠. 다만 저 건축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건축 그리고 대선 중에 1962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입니다.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직접 건축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뭐하고? 항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확인되셨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갑니다. 바다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바다면적합 85제곱미터 이하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크게 증축한 것이다? 작게 한 것이다? 작게 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하란 말과 미만이란 말 구분하실 수 있죠. 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3층 미만이라면 2층 이하와 같죠.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의 건축은 제외한다. 1.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다. 그런 의미로 바뀌셔야 됩니다. 방제지구 붕괴위험 지역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십니다. 그리고 4번 건물 높이를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 3m 동그래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지나가시고 표준 설계 도서라는 말만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공업적이나 산업형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그래서 2층부터 공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나중에 5년에 한 건만 대지 축사를 만드시면 인생 역전하실 겁니다. 근데 대지 축사하고 어울리는 분이 지금 안 보이십니다. 제가 가끔 지방에 수업하다 보면 이 축사 전문으로 인허가 받고 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10년에 한 건 하면 따뜻하게 10년을 잘 사신다고 합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나중에 축사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 찾아가자? 읍면동충에 어디 찾아가자? 읍면. 시험엔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축신고와 관련된 기본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신고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기본형이 있으면 넓은 아파트 확장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보실 것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1962년도에 서울에 삼광, 우리 남양주 삶은 어디가 좋다? 남양주가 더 먹고 살기 좋습니다. 서울에는 그 당시 보릿고개이고 전쟁이 53년도에 끝났다고 하면 완전히 폐허이거든요. 서울에서 먹고 살만하다, 힘들다. 제발 힘들다고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도 한양대 전기과 나왔었는데 강 건너 압구정에서 열심히 무도 뽑고 배추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자기 땅이 지금 한 5만 평 정도 있는데 반 잘라서 줄 테니까 학교 포기하고 같이 농사 짓고 있자, 그런 말 제안을 받으셨다더라고요. 그 제안만 수락하셨으면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하여튼 60년대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이거든요. 그때 관농자에 거주하는 분은 농업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살기 좋다. 그래서 이 관농자에 거주하는 분에 좀 더 혜택 줄 목적으로 그때 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얼마? 200 미만까지는, 200 미만이라면 대충 60평입니다. 60평까지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대신 도시지역에 생활하는 분에게는 30평짜리만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농자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곳이 바로 왕숙지구입니다. 다산지구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양정지구입니다. 그 양정지구나 왕숙지구는 다 어디다? 관농자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은 아니지만 개발사업 모두 완료되면 뭐가 되어버린다? 도시지역.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200만, 3층만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연면적 100제곱미터는 기본형이죠. 얘는 도시지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전국 어디건 100 이하라면 항상 무엇? 건축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외한다, 이 말 보셨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뒤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는 건축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100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뭐다? 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뒀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960년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2층 집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1층에 살고 계셨겠습니까? 1층에. 그리고 30평짜리다 15평계에서 20평 이하이다. 20평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3m 증축하는 것 1962년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구조에 층소 올리는 것은 상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증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그러면 4m 증축된다면 층수가 달라지거든요. 4m 아니면 층수는 같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다? 3. 그런데 그 4m 아니라고 하는 개념은 4m 미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수학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수학 잘했으면 그 당시에 먹고 살기 딱 좋은 게 의대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수학을 못했고, 수학 못했다면 산수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3m짜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이 3m 증축하는 것은 층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층수 달라지기 위해서는 몇 메타? 4m 증축할 때만 층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몇 메타를 한 개 층으로 본다? 4m를 한 개 층으로 본다. 그걸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림하면 생각나는 곳이 닭공장이죠. 닭 진짜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다? 오리지 않습니까? 설마 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닭공장이 하림으로 대표된다고 하면 이제 오리공장도 누가 대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산업단 등의 층수가 2층 이하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게 해결되셨다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는 대한민국은 공업국가였겠습니까? 농업국가였겠습니까? 농업. 그 당시에는 100이면 충분했습니다. 대신 경제개발 5개년 등으로 이 공장이 일자리 창출과 뭔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자 했거든요. 원래는 100가지만 신고 대상이지만 공장 용도라고 하면 오리 공장까지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해준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따라 계속 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연면적 100. 그리고 대손과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